안녕하십니까. 상박사 돈버는TV. 이번 시간에는 거짓말이지? 경매가 낙찰되었는데 어떻게 일반 매매가 가능해? 란 주제와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연희동 721-6번지 홍현연립 물건으로서 다세대입니다. 자, 다세대 내 대지권이 51.7평방미터면 15.6평. 그러면 저는 서울에 25개 구 중에서 다세대가 나오면 뭐라 그래 생각해요? 평당 얼마일까 고민해요. 2,000일까? 2,500일까? 3,000일까? 자, 그러면 결과는 넣고 보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부분은 54.35평방미터면 16.44평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승땡땡, 채무자는 나이프땡땡, 채권자는 한국땡땡.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이해관계인이 3명이 있구나. 물론 낙찰자까지 있겠죠. 자, 그러면 본 경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51,900번으로서 1차가 2022년 7월 19일 날 2억 3,400에 입찰됐던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팩트는 뭐냐? 권리 분석과 가치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은 낙찰로 인해서 인수 권리가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 말소의 기준 등기. 무엇이 있나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감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를 하는데 대부분 90% 이상은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등기를 합니다. 근저당권은 경매가 말소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지만 근저당권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변제권이라 그래서 자기 순위에서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고, 두 번째로서 연체가 되면 이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경매 청구권,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은 우선 변제권, 두 번째 힘은 경매 청구권이 있는데, 본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보자면 2012년 2월 28일 근저당 금융공사 8,400의 채권 최고액이 가장 빠른 등기로서 말소 기준 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있는 저축은행 근저당, 공제조합 근저당, 공제조합 경매 신청, 금융공사 공매 신청은 다 말소가 됩니다. 이 물건에서는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 점유인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서 그리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렇듯 경매에서는 권리 분석이 중요하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느냐? 미래의 가치 분석, 부동산이 2년 후에 얼마나 가치 있을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얼마나 더 추가 상승할 것인가의 가치 분석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본 물건의 권리 분석을 다시 한번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자면 2012년 2월 28일 근저당 금융공사의 8,400 채권 최고액인데 경매는 얼마를 청구했냐면 2022년 5월 23일 5,245만 2,585원. 그러면 청구금액과 채권 최고액은 무엇이냐? 청구금액은 2022년 5월 23일 경매를 청구할 때 원금과 연체이자의 합계액을 청구금액으로 정해주고, 근저당이 가지고 있는 우선 변제권의 힘은 얼마까지 미쳐요? 8,400까지 미칩니다. 자, 2순위 근저당 저축은행이 5,200. 그러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원금 대비 130%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원금은 4,000대일 거고, 그 다음에 3순위 근저당 공제조합 15억. 엄청난 금액이네요. 근데 경매 청구를 2억 5천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2016년 1월 11일 날 15억의 담보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경매를 청구했을 당시에 2억 5천이면 다 변제하거나 계약관계에 담보 설정한 것들이 금액이 줄어서
남아있는 금액이 2022년 2월 28일 현재 2억 5천이라는 겁니다. 그럼 배당기일까지 연체이자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물건들에 있어서 1차에 낙찰됐나 안 됐나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나 21명이 왔네요. 2022년 7월 19일 날 2억 3,400 감정가인데 경매는 뭐예요? 금매물보다 싸게 사는 게 매력인데 어떻게 1차에서 21명이 왔을까? 자, 그러면 저는 좋은 물건을 찾는 것 중에 하나는 무슨 얘기냐? 입찰자들이 많은 지역은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1명이 1차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지역은 우리가 권리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가치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호재 지역이라는 것이죠. 2등의 입찰자도 뭐예요? 3억 5,244만 4,444원을 썼다는 얘기는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뭐 얼마 차이 나진 않았지만 444를 썼다면 2등도 뭐예요? 죽기 살기로 썼네요. 그런데 몇 등 했어? 2등 했어. 1차에 35,100에 21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지역에 호재가 있다. 그 호재를 한번 찾아가 보고 과연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이 집을 잔금 내고 가져갈까요? 아니면 일반 매매로 이 집을 살 수 있을까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했어요? 서대문구청에 인접한 다세대로서 인근에는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가 있고 신촌역, 그 다음에 가자역에서 가자역이 있는데 가자역에서 2.1km 떨어져 있고 2.1km를 걸어서 뚜벅뚜벅 갔더니 31분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31분 동안에서 걸어 다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버스를 이용하겠죠. 교통편은 지하철하고 좀 멀기 때문에 양환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대문 연희동 그러면 연희동 하면 또 누가 생각나요? 전두환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연희동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큰 웅지를 트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도 연희동에 삽니다. 예로부터 가치가 있는 지역인가 보다. 자, 그러면 요 물건을 함축적으로 단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더니 뭐가 돼요? 단독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한 다세대구나. 10동이 있다면 근데 단독으로 재건축한다 그랬는데 21명이 올까요? 그 의문점이 생깁니다. 더 풀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 환경 봤더니 오래된 20, 30년 된 다세대 단독주택이 좀 보이고요. 본건의 히스토리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봤더니 토지 쪽에서는 1980년 6월 19일 날 지분이라는 건물에 대한 것이 있었다라는 흔적이 좀 보이고 건축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10일 날 본건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립주택으로 등기상 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얘기는 20년 이상 된 오래된 거구나. 그렇다면 뭐예요? 두꺼봐 헌집 좁게 새집 따고 무슨 개연성이 있어요? 재개발 구역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이나 그 건물에 대한 연도를 건축물 대장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 각부, 을구를 보면서 연도라든가 주소, 면적, 소유권 관계나 그 다음에 금전에 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건의 전경으로서는 구축 다세대네요. 허름허름합니다. 호별 배치도를 봤더니 201호, 202호, 203호, 204호 한 동에 4개 호실이 있는데 본건은 201호 2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1호 라인과 4호 라인은 2호 라인과 3호 라인에 비해서 조금 저렴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좀 더운 현상들이 있는데 이건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는 같습니다. 내부 구조들을 보니까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오래된 집이구나. 최근의 집들은 어떻게 해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가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물론
거실의 중요성이 많아서 거실 면적도 좀 커져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받고 그러면 본 집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만 볼 게 아니고 뭐를 봐야 돼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보셔야 됩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면 이것이 지목이 대지인지 임야인지 묘지인지 하천인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대지, 면적 나오고 개별 공시지가 나오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에서 뭐라고 나와요? 도시지역에 있는 거구나. 이거는 도시지역. 3번 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지역이 나오죠. 전용 1종, 전용 2종, 1종, 2종, 3종, 상업지역 등이 나오는데 그러한 구분들은 효용가치, 즉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종이 좋아요? 3종이 좋아요? 3종이 좋죠. 왜? 건폐율과 용적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좋아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좋아요? 2종이 좋습니다. 왜? 건폐율, 용적률이 더 높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을 살펴봤더니 4번 건축허가 착공 제한구역. 이것을 보는 순간 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지역에 허재가 있구나. 무분별한 신축으로 인해서 조합원이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해서 건축 행위를 국가가 정지시켜 놨구나. 그러면 재개발 구역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밑에 봤더니 뭐라고 나요? 5번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지역. 그래서 언제까지? 2022년 4월 3일까지 건축 행위도 할 수 없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는 얘기죠. 개발을 한다 그러면 미래의 가치 상승이 되는 것들로 인해서 실수요자가 됐든 투자자가 됐든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집 사라라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뭐라 그래요? 연희동 721-6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토지 소유주가 622명인데 예상 세대수는 1094세대가 한다 그러면 분양은 472세대 한다는 얘기겠죠. 서대문구. 그 다음에 현수막도 좀 보이네요. 연희동 공공재개발 721-6번지 일대 연희동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 2021년 6월 7일 날 사업설명을 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서 감정평가를 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시점이 언제예요? 2022년 3월 7일. 전세세에 했던 감정가가 2, 3년 전에 된 것이 아니라 금년 3월 7일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2억 4천인데 3억 6천의 고가에 낙찰됐다는 얘기고 이 감정 가격은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시장 가치로 비교사례법을 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감정을 할 때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원가법, 수익환원법, 비교사례법. 그래서 얼마에 팔렸어요? 이런 비교사례를 통해서 2억 3,400에 했는데 실질적인 호가, 일반 매물에 대한 부분은 반영은 되지 않았고 기존에 거래된 사례에서 감정을 했는데 2억 3,400 저가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지의 지분이 15.6평이 3억 6,100에 낙찰돼서 21명이 왔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호재가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낙찰된 물건이 매각 결정이 7월 26일인데 일반 매매로 살 수 있어요 해서 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일반 경매가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매매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은 뭐냐? 낙찰가보다 아니면 일반 시세보다 채무 금액이 작으면 일반 매매로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낙찰자의 동의를 받으면 경매는 취하될 수 있지만 낙찰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공탁에서 말소하고 경매 집행 정지를 한 다음에 정지를 해서 취소시키면 됩니다. 물론 번거롭긴 하지만 우리가 투자의 개념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그나마 살 수 있으면 더 돈 되는 것이 아닐까요? 돈 되는 TV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주변 부동산에 탐문 조사를 했더니 일반 매매가 5억 8천의 매물이 나와 있다 그래요. 제가 3억 5천을 얘기했더니 뭐라고 중개사님이 답변을 해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그거는 2, 3년 전의 가격이에요. 지금 3억 8천짜리가 어디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5억 8천에 13.5평이 5억 8천의 호가가 나와 있으면 본 다세대 물건은 15.6평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 5억은 난다는 얘기죠. 경매로 저렴하게 샀어요. 경매에서 입찰기를 못 찾은 분이시라면 이 물건을 일반 매매로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십시오. 언제 전까지 살 수 있느냐? 잔금 납부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채무 금액이 3억 4,96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낙찰 금액이 3억 6,100이니까 소유자를 만나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채무 금액 3억 6,960만 원은 경매 비용 300을 에다가 금융공사 8,400이지만 5,36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저축은행 5,200이지만 한 4,300 정도 있을 거라고 추론을 하고 공제조합 15억이었지만 청구 금액이 2억 5천이면 2억 5천의 알파를 생각하면 토탈 3억 4,960만 원이 본 부동산의 채무기 때문에 3억 7천에 가서 살 수도 있는 물건인 것으로 추단합니다. 물론 이 물건을 못 사시면 다른 부동산에 다니면서도 이 지역의 물건을 관심 있게 보시라고 본 물건을 소개하는 겁니다. 경매에서 낙찰 받을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어요? 경매에서 떨어지면 낙찰 금액보다 채무 금액이 적은 물건은 직접 가서 소유자하고 협상해서 살 수 있는 팁을 하나의 모티브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호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연희동 71-6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네요. 법정 상한인 20%를 더 준다는 거야. 1종 지역은 150인데 180, 2종은 200에서 240, 3종 지역은 250에서 300%까지 20%를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거기에 따르는 임대주택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조합원이 622명인데 분양은 몇 개, 아파트는 몇 세대? 1094. 그러면 472세대에 대한 부분이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데 지금 자료상에는 200가구 정도는 공공 분양, 그 다음에 나머지 200가구는 일반 분양. 일반 분양이 많을수록 조합원의 분담금이 작기 때문에 조합원 수와 분양 아파트 수의 차이가 많은 지역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급등의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실거주, 무주택자나 실거주인분들은 본 경매 물건을 일반 매물로 접근을 추천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일반 매물로 접근할 수 있느냐? 경매 낙찰자가 잔금 납부 전까지 경매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공 재개발 구역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다 좋으냐? 아니다. 우리가 뭐라도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나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 2020년 9월 21일 이후에 신축하거나 신축 분양한 부분에서는 현금 청산이라는 거죠.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적 부동산이 건축이 언제 되느냐? 2020년 9월 21일 이전에 연희 71-6번지의 물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리산정 기준을 정한 이유는 공공재개발 구역의 지분 쪼개기 등으로 조합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고 조합원이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산정일을 정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산정 기준일인 2020년 9월 21일 이후에는 무슨 대상? 현금 청산 대상인 만큼 그러한 주택들은 사시면 안 되는데
본 다세대 경매 물건은 2020년도에 진 것으로 추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권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재개발 구역의 투자 체크 포인트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미래의 가치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조합원에 비해서 일반 분양 물건이 많은 것. 왜 그러느냐? 추가 부담금이 점점 줍니다. 여기에 함정에 걸린 데가 어디냐? 한남동하고 옥수동 쪽에 재개발 구역이 많습니다. 조합원이 500명, 아파트 공급 500명. 그러면 누가 짓겠습니까? 조합원이 500명, 아파트 공급 1000세대. 이런 지역은 투자 지역으로 잡으라는 거고. 두 번째, 우수한 입지, 교통망이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예상되는 곳. 뭐 10번을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우리가 입지에 대한 부분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2호선 라인이라든가 역세권,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이런 입지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런 것에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은 강남인 것이죠. 왜? 교통 인프라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백화점, 병원 등 편의시설이 좋으니까. 세 번째, 대단위 개발로 편의시설 확충이 예상되는 곳. 1500세대 1000 이상이라면 아무래도 편의시설이 좀 더 잘 돼 있겠죠. 대지 면적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 즉 다세대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지분이 좀 많은 거를 찾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청산 금액이 다르고 분담금이 다릅니다. 다섯 번째, 투자 비용이 적은 것을 찾아야 되겠죠.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중이 높은 지역을 찾아서 앞으로 2년, 3년 후에 무엇을 지역? 2배 이상 상승 지역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언제 나왔느냐? 2022년 7월 20일 날 기사를 따왔습니다. 잠잠하던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 두 번째 닷을 올린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이 부분에 있어서 1차 흑석동 좋죠? 왜냐하면 세대수가 270세대의 기존 세대수가 있는데 공급은 1310세대니까 1000세대 이상의 추가 공급이 이러면 좋은 지역이 되겠죠. 강북 5지역 조합원이 120세대인데 뭐예요? 공급이 684세대, 그래서 564대가 추가 분양이고 단지 단점이라면 단지 규모가 조금 작은 부분이 있겠죠. 이러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대한 부분들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있을 때는 어떻게 뉴타운이라는 것으로 서울의 뉴타운 지역이 엄청 많았죠. 물론 저도 현장에서 실무를 했지만 이러한 낡은 지역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오세훈 시장이 됐어요. 그랬더니 박원순의 뉴타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오세훈 시장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강 르네상스를 얘기를 해요. 한강 르네상스. 그래서 성수동부터 저 밑에 용산에서 꽃을 폈던 부분이 있었고 박원순 시장이 됐을 때에 이러한 공공재개발은 됐었나요? 전혀 안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일 때는 존치, 그래서 이명박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이나 르네상스를 쌍그리 끌어 뭉개고 존치를 시켰죠. 그래서 서울의 집값 상승의 1등 공신은 전 박원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쌍그리 씨를 말렸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탄탄한 지역에 지속적인 멸실보다 계속적인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공급을 안 해줬다라는 정책적 실패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재개발 지역이 앞으로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에 또 다른 먹거리 시장으로 떠오를 겁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 이후에 좌측에서 잡느냐 우측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공급이 확대될 거냐 정체될 거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2차에 대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월 7동 2구역 양천구에 있는데 조합원이 1599세대인데 620세대가 더 증가한 2219세대를 공급한다라고 그렇고 정비구역 지적
용역을 주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거여 새마을 송파구에 있는데 691세대인데 638세대를 더 분양을 해서 1324세대 주민 동의율 67.3% LH에서 시공한다 그러는데 아마 가격 상승이 이미 많이 됐겠습니다. 자, 장위 8구역, 성북구 장위동 장위 8구역에 1240세대 조합원에서 1170세대를 증가하는 2387세대인데 주민동의율 67%. 장위 8구역 같은 경우는 이명박 서울시장 뉴타운 할 때부터 나왔던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시장에 따라서, 대통령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지정됐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슬픈 현실에서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을 투자하면 양도소득 때문에 최소한 2년을 소요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2년 이상을 더 임기가 남기 때문에 지금이나 아니면 어떻게 내년 정도에 최적의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재개발 지역, 낡은 다세대 지역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매도 좋고 공매도 좋고 우리가 뭐예요? 일반 매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장위 9지역, 성북구 장위 9지역은 670세대 조합원인데 언제 1630세대를 추가 공급해서 2300세대 주민동의율 67%. 여기도 아마 일정 부분 상승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시장할 때부터 나왔던 지역이고 신길 1지역 552세대인데 958세대를 추가로 분양을 해서 1510세대 단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번 물건은 연희동 물건으로서 연희동 71-6번지 622세대에서 472세대가 더 분양을 하는 1094세대를 하기 때문에 평당 3천 이하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대지 지분 대비해서 3천 이하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신림동 지역도 갔더니 4천이 넘고 전 서울 시내가 많이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틈새 시장을 뭘 찾아요? 발품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의 먹거리 중에 하나는 어디서 나와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나옵니다. 후보지가 선정됐다가 탈락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장기 투자의 개념에서 접근하면 무주택자나 아니면 자제분한테 집을 마련해 주실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뭐예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시원한 폭포수를 보라고 사진을 캡처해 놨습니다.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폭포 소리를 시원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